대선이 3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단일화가 막판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요.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이번 중국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야권의 단일화 신경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야권 단일화 기류가 분명히 달라졌다 이 부분인데요. 가장 최근 나온 이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가 서로 신뢰하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언급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면서도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여지는 남겨뒀거든요. 단일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이게 단일화가 굉장히 이번에 단일화는 그 예전의 단일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단일화라는 게 1위 주자한테 밀리고 있는 2, 3위 주자 간의 어떤 연합에 의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단일화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1위를 가고 있고 현재 4자 구도로 갔을 때에 크게 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워낙 크고 그 열망들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로 온전히 다 담보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좀 확실한 승리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단일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지율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의 방식도 과거같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든가 그건 이제 두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할 경우에는 이제 그 가능한 얘기인데 워낙 지지율이 뭐 윤석열 후보가 40%대고 안철수 후보가 10%대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한다고 하는 거를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단판을 지어서 협상을 통한 단일화를 이제 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조차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일화 이슈에 빨려들면 이게 만약에 단일화를 실패했을 때 그 선거 캠페인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그 상관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제 공동정부론 뭐 책임 내각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정치공학적인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앞서 말씀하실 때 얘기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1위라고 단정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박빙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알곡 털기, 나달 털기 당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령 단일화할 의사가 일정 부분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도 역시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단일화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뭔가 협상에 응할 뭔가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찾아오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내가 단판 한 10분이면 다 지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단일화 협상을 합니까? 무슨 검사가 피의자 놓고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실은 협상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른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는 안일화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나는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단일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일화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이고요. 알토란 것처럼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지지율을 모아와서 최소한 10% 이상 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든 민주당이 승리하든 간에 정계 개편 바람이 다시 불 거거든요. 불 수밖에 없는 그 국면에서 그 어느 쪽이든 자기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지금 나달 털게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면 결국은 안철수란 정치인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완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자꾸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오히려 단일화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후보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제2의 DJP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안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후보 입장에서 이 단일화가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사실 현재 지지율이 10% 정도를 이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선을 실제로 그 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이건 뭐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패배하면서도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 남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전에 선거에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국민의 당의 또 당 대표이기도 하시니까 이걸 이끌고 가야 될 어떤 수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공동정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책임 총리제를 그 표방하고 그리고 초대 총리로 그러니까 그 DJP 연합에서 김종필 총리를 내정했듯이 그리고 이제 내각을 이제 공동으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이번에 선거 패배 이후에 또 다른 그 정치적인 활로를 찾느니 확실하게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본인의 실력을 좀 드러내고 국민들과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야기했던 장점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면은 저는 그 본인의 향후 정치 행보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인다면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다 여전히 그러나 그 안철수 후보 역시도 그 안에 국민의당에서도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것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단일화 추진 기구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해 갖고는 안 된다.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어 갖고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리고 그 만약에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협의해 갖고 바깥으로 이상한 잡음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 시작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마도 어떤 이제 그 각 후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밑에서 조율한 다음에 후보들이 전격적으로 만나서 협상하고 합의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단일화 논의가 나올 때요. 항상 야합이라는 얘기가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나 민주당이 뭐 지금 이제 정의당이나 진보 세력하고 단일화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그게 지지율을 엎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야합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종의 단일화가 선거 막판 판세를 흔드는 굉장히 유효한 카드였었던 것만은 뭐 틀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때마다 단일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벌써 3번째 단일화 대상에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DJP 연합을 단일화 일종의 모델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성공한 단일화는 그거 하나밖에 사실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단일화는 전술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가치지향적 단일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반문에 기대서 정권 교체 이것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 그럼 그건 전략이 아니라 전술인 거죠. 그냥 이기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DJP 연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주의가 강한 상황이었는데 호남과 충청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기득권과 민주개혁 세력이 만났던 것이고요. 진보와 보수가 만나는 것이고요. 이런 두 김종필, 김대중이라고 하는 두 거목이 만나서 하나의 정치 공동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 있었고 그래서 단일화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책임 총리를 김정필 총리한테 당시에 주려고 했었고 근데 그것도 또한 뭐 쉽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지지율 몰아주십시오. 이런 식의 단일화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가능성의 측면으로 본다면 물론 정치공학적 얘기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한다, 합의했다. 그러면 진짜 공동정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지향도 지금 다르잖아요. 한때 한솥밥을 먹긴 했지만 지금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하고도 너무 달라요. 다르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 여론조사 하나로 단일화합시다.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개헌을 고리로 하든 뭔가의 책임 총리를 주든 간에 권한을 떼어주거나 아니면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내어주는 방식의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일종의 가치지향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에서 단일화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단일화의 원래 지향하는 형태에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이 28일 남은 상황에서요. 야권은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된다면 그 효과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당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에 나서는 움직임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고 또 이상돈 전 의원도 만나고 어제는 윤여준 전 장관까지 만났어요.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하나요?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윤여준 전 장관이 그렇게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윤여준 장관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윤여준 전 장관이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공포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접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일종의 이제 그 중도층, 부동층,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에는.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후보를 2명을 놓고 그래도 이 후보를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적지 않은 유권자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조사한 걸 보면 보통 2주 정도 남겨두고 최종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후보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 윤석열 후보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단일화처럼 구도를 바꾸는 시도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후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느냐. 후보가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만한 후보인가. 우리 상대를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만한 후보인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능한가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계속 차곡차곡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민주당하고 조금 결이 다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윤여준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가면서 그런 안정감들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에 강한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이제 슬로건을 지금 또 바꾸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저는 5% 정도 되는 유권자층이 대통령의 당락을 가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윤여준 전 장관의 이 발언, 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무능한 것은 해악이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이재명 후보의 이런 외연 확장 행보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 후보가 이제 사회 이제 원로 인사들을 만나는 거는 어떤 후보가 하든 간에 그것은 바람직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윤여준 전 장관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나 어떤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메시지 관련해서는 사실 경제 대통령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이제 공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띄우고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는 이제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이 메시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으로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뭐 법률가였고 또 행정을 하셨지만 뭐 성남시 경기도지사 행정을 했지만 그건 행정가로서의 그 장점을 갖지만 그게 뭐 경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사실 단정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뭐 기본소득이나 지금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거 주장들을 들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경제에 대한 관점을 가져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경제 대통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좀 민주당에서 실물 경제에 그렇게 밝았던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뭘 했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에서만 있었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 전략이라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 후보를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올라온 것은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저는 메시지에 화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공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결국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거기에 이제 경제 부분은 또 하나의 큰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외교안보, 교육, 복지 뭐 등등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리더의 여러 가지 어떤 인격과 자질 이런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런 외연 확장 행보뿐만 아니라 지지층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선거대책위 최고 직책이죠. 총괄 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된 건데요. 그동안 선대위 최고 직책이 송영길 대표가 맡고 있는 이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이 차상위 직책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 노린 거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일정하게 그 경선 과정에서 상처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공동 유세를 다니기도 하고 원팀을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적으로 어떤 그 믿음을 주거나 그렇지 못한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양쪽 진영에 다 결집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호남 지지율을 좀 봐도 그렇고요. 한 10% 정도의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그 지지층을 좀 끌어들이는 효과가 일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선거를 좀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미래라고 하는 그 미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메시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정권 교체론이 그동안에 뭐 과반 이상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그건 점점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고적 투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미래의 내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의 내 삶을 책임지는 후보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아는 후보. 나보단 그래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나 행정가로서의 어떤 갈등 조정 능력이나 그리고 조직을 움직여본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들을 최종적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일종의 중도 확장을 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정감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들을 아마 고려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이 논란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될 북경 올림픽이 이게 자칫 중국 동네 잔치로 이렇게 좀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촌 화합을 해치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그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그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우리 선수들의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우리 선수들 기운 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뭐 녹취록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도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놨고요. 반중 정서에 대한 이런 의견들 대선에 분명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어쨌든 뭐 저도 뭐 그 경기를 봤지만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실 뭐 중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국가의 선수가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 뭐 다 분노했을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반중 정서와 이제 결합돼서 국민들이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고 결국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니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중국이 인권의 문제라든가 국제 국민들에 대한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해하고 또 홍콩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자유민주 질서를 좀 훼손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유와 공정에 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이거를 뭐 우리가 대선에 이용하고 이런 거는 저 여야를 불문하고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이제 향후 이제 11일 토론에서도 또 이게 이제 화두가 되겠지만 네.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정부가 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관광객을 집단적으로 그 한국행을 금지시키고 뭐 중금속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중국의 서해안의 그 우리 여러 가지 어로 활동을 그 방해해도 우리가 아무런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뭐 11일 토론에서 아무래도 후보들이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 공정에 민감한 세대인데 중국이 보이는 불공정 문제에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이번 문제가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 보십니까? 2030 세대한테 감성적으로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좀 모경화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극우화되어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층에게는 그런 영향을 일부 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어떤 자극을 하는 것하고 정치인이 보여야 할 태도는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도 뭐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니, 이번에 경기 보고 난 다음에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스포츠 경기의 어떤 공정함에 관한 문제적인 것이고요. 그걸 끌고 와서 이른바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는 친중이고 누구는 반중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시도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솔직히 어느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중국하고 척지겠다. 중국하고 우리 각을 세워가지고 맞세워가지고 내가 뭐 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나중에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좀 기억을 회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좀 권해보고 싶어요. 오히려 더 중국한테 큰 소리 그때 큰 소리 전 쳤던 걸 제가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사드 배치 때문에 그 후과는 전부 문재인 정부가 다 뒷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천안문 막내에 올라가지고 중국군 사회를 지켜보기도 하고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제일 큰 숙제였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굉장히 비중이 많이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무역액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30% 가까운 20%가 훨씬 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하고 별개로 가치 사슬로서 중국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윤석열 후보 사드 배치 더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지르는데요. 과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사드 배치 더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뭐 일종의 협중 정서를 강화, 뭐 자극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뭔가를 나는 할 수 있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선거의 레토릭일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냉철하게 책임성 있는 태도를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국회 추경과 관련해서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치권의 갈등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데 이 추경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원래 정부가 14조 추경 제출했는데요. 지금 54조까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태도로 볼 때는 지금 300만 원을 1,000만 원 정도까지 늘리는 게 54조 원인데 한 500만 원이나 그 아래까지도 지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추경안 14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추경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낫겠다. 그때 세출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사이에 소상공인들 다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은지 빨리 합의해라. 여야가 속도가 지금 중요하니까 액수가 20조 원이든 30조 원이든 자기 거를 과시하지 말고 빨리 합의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합의도 아직 안 되고 있으면서 지금 자꾸 국민의힘의 그 책임을 미루시는데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국채 발행을 해갖고 결국 이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 민주당의 여야 합의 이전에 결국 당연히 그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에서 합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조하지 않으면 그게 민주당 책임으로 갈 거라는 거 아니까 지금 이렇게 느그작 천천히 알겠습니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